날짜는 1932년 4월 14일이며 물리학자 에른스트 월튼과 존 코크로프트는 캠브리지 대학의 캐번디시 실험실에서 유명한 물리학자 에른스트 러더포드의 감독 아래 실험을 수행할 것이며 이 실험은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미 그들의 선배 동료가 1919년에 수행한 연구를 기반으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방사성 라듐 원자에서 방출되는 알파 방사선으로 질소 입자를 폭발시켜 분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러더포드는 원자에 대한 그의 탐구를 더욱 깊게 하고자 했으며 따라서 1000파운드의 연구 지원금을 확보한 후 그는 두 동료에게 원자를 찢어 놓을 수 있는 장치를 설계하는 작업을 맡겼습니다. 간단히 코크로프트 월튼 가속기라고 불리는 이 장치는 리튬 기반의 목표물에 대해 사용되었습니다. 나브로 라인이 그어진 방의 안전한 곳에서 과학자들은 아연 황화물 조각에 작은 빛나는 점들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며 원자의 첫 인공적인 분해를 확인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인류가 원자를 분열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성과로 인해 코크로프트와 월튼 둘 다 물리학 분야의 노벨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새로운 과학 연구와 발견의 장을 열었다. 케임브리지 연구에 흥미를 느낀 이 중 한 명은 독일 출신 물리학자 러 실라드였습니다. 연구를 검토하던 중 그는 놀라운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중성자가 원재 발사되어 두 개의 중성자를 방출하고 각각의 중성자가 다른 원자를 맞추어 과정을 반복하고 곱하면 핵 연쇄 반응이 일어나며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그는 알지 못했겠지만 실라드는 핵 분열을 통해 원자 폭탄이 작동하는 기본 원리를 방금 공식화했습니다. 원자 폭탄은 엄청난 힘을 가졌고 세계의 지정학적 판도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세계 강대국들은 원자 시대에 뒤처지면 영향력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이를 열심히 추구했습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로 상처받고 분열된 영국이 최고의 무기, 수소폭탄을 추구하면서 세계 군사 강대국의 최고의 테이블로 다시 돌아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 전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초기에 시라는 그의 이론을 영국 해군 장관에게 제시했고 그 후 1939년에 미국으로 이동하여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스벨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루스벨트에게 그의 의견으로는 핵 연쇄 반응은 무기의 중심에 있는 큰 우라늄 조각과 함께 전통적인 폭발물이 반응의 트리거로 작용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에게 만약 미국이 이 연쇄 반응 폭탄을 곧 개발하지 않는다면 그의 고향을 점령한 나치의 비틀린 마음이 그들을 앞서 갈 것이며 그 결과는 종말론적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편지에는 나치 폭정을 피해 도망친 또 다른 유명 독일 출신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서명도 있었다. 미국은 이와 같은 무기를 아돌프 히틀러의 과학자들이 기회를 얻기 전에 개발하라는 제안을 하는 독일의 난민 과학자들을 가진 역사의 중요한 시기에 유일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레이트 브리튼에서는 오토 프리쉬와 루디 펠레리스가 자신들만의 연쇄 반응 폭탄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의 타이밍은 운이 좋았습니다. 새로 임명된 총리가 핵 에너지의 잠재력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그가 새로운 전쟁의 폭풍 속에서 영국을 이끌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1940년 5월 10일 윈스턴 스펜서 처칠은 네빌 체인벌린 뒤를 이어 총리가 되었다. 처칠은 그 밖에 어떤 것보다도 영국 정치에서 약간의 바나나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혐오감을 느끼게 만든 그의 정치 경력은 큰 성취와 끔찍한 실수를 동반했으며 이로 인해 그는 대전 시기의 대부분을 직접적인 정치에서 벗어나서 저널리즘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널리스트로서 원자 과학의 잠재력을 절케인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그의 청중에게 원자 시대의 미래를 길게 설명하며 글을 쓰고 말했습니다. 처칠은 과학 지식과 새로운 권력을 이용해 원자 폭탄 개발을 승인하고 세계 최초의 원자 폭탄 개발을 희망했다. 영국, 캐나다, 독일, 난민 과학자들이 참여한 튜브 합금 프로젝트는 원자 무기와 에너지를 조사했습니다. 1941년 12월 미국이 전쟁에 참여할 때 이미 고급 연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과학적인 과제에 따른 기술적 어려움을 제외하고도 튜브 합금은 항상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두 가지 주요한 장애물에 직면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보트에 포위당하고 북아프리카와 이제는 일본에 대한 지상전쟁을 지원해야 했던 영국이 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다른 곳에서 필요로 했기 때문에 참여한 팀이 원했던 자원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질라드와 아인슈타인 등의 요청에 따라 루스벨트가 미국 원자폭탄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미국 팀은 대서양 건너편에서의 경쟁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칠도 두 개의 별개 연합 원폭 프로젝트가 비효율적이라는 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자원과 두 팀의 재능을 모으면 무기를 훨씬 빨리 개발할 수 있고 이를 사용해 전쟁의 종료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43년 8월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처칠은 루스벨트와 함께 튜브 합금을 미국 프로그램인 맨해튼 프로젝트와 결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참여하기 위해 영국에서 파견된 사람 중 한 명은 수학적 물리학 교수이자 천재적인 영국 수학자인 윌리엄 펜이었습니다. 그의 맨해튼 프로젝트 영국 대표단 임명은 왕립 해군의 반대를 받았다. 그는 D-Day 준비에 소중한 기여를 한 인물로 미국에게 너무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맨해튼 프로젝트의 필요성이 더 컸습니다. 펜이와 그의 영국 캐나다 동료들을 포함시키는데 초기에 미국 동료들이 꺼려했음에도 불구하고 펜이는 매우 빠르게 그들의 존경을 얻었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의 감독인 레슬리 그로브스 주니어 소장은 펜이와 로버트 오픈하이머가 그가 가장 많이 의견을 구한 과학자들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의견이 종종 가장 타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진행 중인 미국과 자유 독일의 작업에 영국과 캐나다의 전문 지식과 연구가 추가되면서 맨해튼 프로젝트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미국의 핵 역사학자이자 퓰리처상 수상 작가인 리처드 로즈는 1997년 영국의 채널 히사와의 인터뷰에서 기술적이고 정치적으로 영국과 그와 연관된 캐나다의 참여 없이는 미국이 거대한 자원을 투입한 프로젝트를 계속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원은 대략 20년 후에 사람을 달에 보내는 노력과 동등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긴밀한 협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팀은 외국 동료들을 특정 작업과 의무에만 참여시키는 데 주의했습니다. 이로 인해 펜이조차도 수행 중인 작업의 전반적인 그림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1945년 7월 16일 프로젝트가 역사상 첫 원자 폭탄 테스트를 수행했을 때 뉴멕시코 트리니티 테스트 사이트에서 영국 팀은 이것의 작동 원리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으며 이론적 지식과 개인 작업 부분만 알고 있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 나머지 비밀을 알게 될 거라 여겼다. 결국 그들은 성과를 공유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연구와 지식을 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례함에 충격을 받았다. 단지 한 달 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원자 폭탄 공격이 이루어진 후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약간의 역사 수정에 착수했습니다. 원자 폭탄은 온전히 미국의 무기가 되었고 따라서 전쟁 후 세계에서 그들은 핵무기에 대한 독점을 수립하려고 했습니다. 소련의 탈주자가 1946년 초에 모스크바로 원자 비밀을 전달하려는 영국과 캐나다의 과학자들을 연루시켰을 때 미국인들은 그들의 초무기 비밀을 더욱 철저히 지키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1년도 안 되어 미국은 맥마운 법을 서명하여 심지어 영국과도 핵 비밀을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모든 추가 협력을 중단하였습니다. 펜이와 그의 팀은 조금은 속은 느낌으로 영국으로 돌아갔지만 그들만이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에서 호수를 건너 미국의 동맹국인 영국은 유보트에 의한 5년간의 기아와 루프트바페에 의한 폭격에 휩싸여 피폐해지고 파괴되었습니다. 유럽을 향해 폭격기와 수송기가 이륙했던 거대한 땅은 이제 버려진 채 필요 이상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아직도 제국의 힘을 유지하고 있지만 신규 전후 영국은 심지어 한때는 불멸의 제국으로 보이던 것이 천천히 해체되면서 식민지가 독립하거나 연방으로 재구성되는 것처럼 축하할 것이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미국이 원자폭탄 프로그램 일부를 보류한 것은 더 큰 상처를 남겼다. 경제적이고 제국적인 힘이 약화되는 동안
핵력국이 되는 것은 이상적인 대체제를 제공하며 이는 런던이 세계 무대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1945년 총선에서 그의 정부가 축출되었지만 보수당의 반대파 지도자인 윈스턴 처칠은 클레멘트 애틀리가 이끄는 새로운 노동당 정부에게 영국의 원자 폭탄 개발을 촉구하는 청원을 계속하였습니다. 당연히 미국은 이런 움직임에 반대하였고 미국의 원자 무기가 세 번째 세계대전에서 직접적으로 아니면 소련과의 대결에서 대리로 영국을 보호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약속하며 애틀리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성장하는 레드 메네스를 파괴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의 보장되지 않았고 더 중요한 것은 애틀리 정부에게 워싱턴의 변덕에 의존하고 세계 사안에 대한 독립성이 없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1947년 1월 8일에 장관위원회가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을 때 이미 결론이 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없지는 않았다. 영국이 인프라를 재건하고 현대화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필요한 자금과 자원은 물론 엄청날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 외무장관 에너스트 베빈의 말처럼 인용하면 비용이 얼마든 여기에 이것을 가져와야 합니다. 우리는 그 위에 붉은 유니온 잭이 있어야 해요. 인용문 끝. 또한 영국이 자체 핵무기 제작 잠재력을 미국에 보여줄 수 있다면 미국이 자신들의 핵 비밀을 영국에 알려주는 것에 동의할 것이라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런던은 미국의 핵무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자체 무기 개발보다 효율적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영국의 노력을 이끌게 될 사람은 펜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특정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미국 동료들이 아직도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전 작업에서 만난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과 함께 영국의 폭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애틀리 정부에게 이 폭탄의 중요성은 커져갔고 적대적인 소련과 대결해야 했습니다. 이 적대감은 1947년 서베를린으로의 육로 폐쇄로 이어져 베를린 공수작전을 초래했습니다. 페니와 그의 팀은 하이 엑스플로시브 리서치라는 명백한 코드명으로 울리치의 왕립 무기고에서 작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매우 빠르게 더 큰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고 그래서 1948년에는 이전 로열 에어포스 기지인 로열 에어포스 알더마스텐으로 이전되었고 폭탄의 핵에 사용될 플루토늄의 생산은 컴브리아 해안의 윈스케일 시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국의 노력은 정치적이고 관료적인 방해에 휘말렸지만 어떻게든 페니는 전진했습니다. 그 후 서쪽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소식이 전해졌다. 1949년 8월 29일 소비에트 연방이 자신들의 핵폭탄을 테스트했습니다. 폭탄 22킬로톤의 RDS. 원 장치는 미국의 팻맨 폭탄과 놀랍게도 유사했고 대부분의 서양 과학자들이 소비에트가 1950년대 중반까지는 폭탄을 가지지 못할 것이라 추측했기 때문에 이 성공은 소비에트 과학만으로는 아니라 미국과 영국의 소비에트 스파이들의 탓이라고 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폭탄이 폭발하기도 전에 영국 정보기관은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일했던 독일 물리학자 클라우스 푹스가 우라늄 처리에 관한 과학적 정보를 소비에트에게 전달하고 있음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1949년 9월에 그는 신문을 받기 위해 체포되었고 그때 그는 고백했습니다. 클라우스의 신문은 미국과 영국의 폭탄 프로젝트의 여러 구성원들을 연루시켰고 핵무기 개발에 관한 미국과 영국 사이의 관계를 더욱 소원하게 만들었으며 심지어는 테스트 사이트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거부하여 영국을 호주와 뉴질랜드에게 도움을 청하게 만들었습니다. 1952년 페니는 마침내 자신의 폭탄을 시험할 준비를 마쳤다. 플랫폼에서 폭발시키거나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는 대신 영국의 폭탄은 해체된 왕립 해군 구축함 Her Majesty's Ship 플리머스의 선체 안에 놓이게 될 것이며 이는 호주 북서부 해안선에서 멀리 떨어진 몬테벨로 제도의 트리무일 섬 메인베이에 정박될 것입니다. 이 선택은 의도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소련이 화물선을 이용하여 국가방어를 우회하고 런던이나 워싱턴의 정부 지도자들을 죽이기 위해 핵폭탄을 서방 항구로 밀수입하면서 세계대전 테리토리가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허리케인 작전의 이름 아래 1952년 10월 3일 정제된 플루토늄 7kg 이 폭탄 안에 놓였고 호주와 영국의 함대가 철수한 후에 폭탄이 폭발되었습니다. 이로써 영국은 세 번째 원자력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 폭탄은 25킬로톤으로 히로시마를 파괴한 15킬로톤의 무기보다 훨씬 큰 효과를 가지고 있었고 다우닝 스트리트로 재선출된 사람 윈스턴 처칠 경보다 더 기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문제는 핵폭탄이 목표지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극도로 위험한 문진구 이상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쟁 직후의 초기에 RAF의 폭격 명령은 전쟁 동안의 광범위한 영국 항공기 제조 프로그램 덕분에 전략 폭격이라는 주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행기가 풍부하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상징적인 전시 AV로 랑카스터가 잠시 주요 폭격기 유형으로 사용되었지만 크게 업그레이드된 변형인 AV로 링컨에 의해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항공기는 제트 엔진 전투기의 등장과 폭격기를 안내할 레이더 기술의 개선으로 완전히 구식화되었습니다. 명령에 대한 구원의 은혜는 1949년에 아름답게 고전적인 영국 전기 캄베라 쌍발 제트 폭격기의 형태로 왔습니다. 이 항공기는 21세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고 당시의 성능은 미국 공군마저도 마틴 에어크래프트 컴퍼니에서 제작한 미국화 버전인 B-57을 배치할 정도였습니다. 불행히도 RAF에게는 이것이 중형 폭격기였기 때문에 전략 폭격기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범위와 전쟁 부하가 부족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영국 항공성은 임시로 링컨을 대체할 항공기를 찾기 위해 미국에 손을 벌리게 되었고 그들은 무거운 초대형 영국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의 고성능 제트 폭격기에 대한 요구를 내놓았습니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도 사용 가능한 항공기가 많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전쟁에서 가장 훌륭한 폭격기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 폭탄을 떨어뜨려 역사를 만든 바로 그 보잉 B-29 슈퍼포트리스였습니다. RAF는 87대의 B-29를 대여했는데 이들은 수년 동안 보관된 후 1951년에 배송되기 전에 운영 상태로 되돌려야 했습니다. RAF에서 이 항공기는 워싱턴 B-1로 알려져 있었지만 B-29는 미국에서 많은 애정을 받았지만 RAF에서의 워싱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링컨보다 성능이 뛰어났지만 곧 한국의 하늘에서 미국의 B-29들이 소련 제작 MiG-15Z 전투기에 의해 대량으로 파괴되면서 곧 고려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RAF는 이제 첫 번째 세대의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전쟁 시에는 미국이 초기에 제공해야 하는 것들이었지만 이러한 공식적인 합의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B-29는 간신히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다. 문제는 단순히 핵폭탄을 공중으로 띄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랭커스터조차 하나를 운반할 수 있지만 비행기는 폭발로부터 도망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높이와 빠르게 날아갈 수 있어야 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공격한 비행기는 사망을 불러일으키는 화물을 떨어뜨린 후 속도와 고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부품을 제거하여 무게를 줄여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는 폭발 후에 충격파로 인해 끔찍한 진동을 겪었고 그 폭탄들은 새로운 무기에 비해 작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무기를 떨어뜨리면 공격하는 B-29나 워싱턴도 아마 파괴될 것이라는 이론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점점 정교해지는 적의 방어를 우회하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성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영국 항공성은 맨해튼 프로젝트가 첫 테스트 폭탄을 만들기도 전에 이러한 문제를 절실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래서 그들은 1944년부터 원자 무기의 예상 크기와 파워를 중심으로 설계된 새로운 제트기 폭격기의 가능한 사양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쟁이 끝난 후 1년 후에 B3546 사양이 발행되었습니다. 이는 순항 속도가 500노트 이상, 서비스 천정이 최소 55,000피트인 제트기로 된 스웹트윙 폭격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이는 최신 항공기 기술의 일부를 포함하였으며 그중 일부는 포획된 독일의 연구에서 나왔습니다. 전쟁 후 주문이 건조해지고 영국 정부가 원자 무기 프로그램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모든 주요 영국 항공기 제조업체는 이 수익성 높고 잠재적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계약을 즉시 받아들이고 싶어 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배팅을 피하고자 AV유로와 핸들리 페이지의 두 디자인을 선택해 생산하기로 했다. 이 결정은 놀랍지 않았습니다. 이들 회사는 전쟁 중 폭격기 사령부의 핵심 역할을 했고 각각 우수한 랭커스터와 튼튼한 할리팩스를 생산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주로 비행선을 제작하던 북아일랜드의 쇼트 형제들은 전쟁 중 RAF에 잊혀진 무거운 비행기인 쇼트 스털링을 제작했던 사람들로, 만약 AVRO와 한레이 페이지의 비행기가 너무 야심차게 나타나면 대비책으로 세 번째 비행기를 제작하는 계약을 수상했습니다. 쇼트 SA-4, 스페린이라고 불리는 이 비행기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전통적인 전쟁시대의 폭격기였지만 두 개의 엔진 날개에 수직으로 쌍으로 장착된 4개의 롤스로이스 에이본 제트 엔진으로 구동되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경쟁자 중 한 명인 미커스는 초기 전쟁 노력을 지배한 유명한 웰링턴 폭격기를 제작한 사람으로 이 두 가지 접근법 사이에 제한할 만한 것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비커스의 수석 디자이너인 조지 에드워츠는 시험되고 검증된 기술과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되지만 새로 생산되는 유형의 고급 디자인 요소를 포함하는 전혀 재미없는 폭격기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공군부의 주목을 받은 것은 그가 AV로와 핸들리 페이지보다 훨씬 앞서 3년 내에 작동하는 프로토타입을 공중으로 띄울 수 있다는 그의 약속이었습니다. 베를린 봉쇄 이후 유럽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공군부는 확신하고 비이커스에게 프로토타입 테스트용 계약을 수여했습니다. 처음에는 6개의 을 가진 날개가 후퇴한 디자인을 설계했지만 더 강력한 롤스로이스 에이본 터보제트 엔진이 사용 가능해지면서 그 수는 4개로 줄었습니다. 성능 향상을 위해 방어 무기가 삭제되었습니다. 대신에 속도와 고도 성능을 사용하여 적의 요격을 피하게 될 것이며, 이는 제2의 2차 세계대전 의대 해빌랜 모스키토 폭격기가 적절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항공기 계약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드워즈는 약속을 지키고 첫 번째 프로토타입은 단지 27개월 후인 1951년 5월 18일에 처음으로 하늘을 날았습니다. 이로써 스페린은 필요 이상이 되어 종료되었습니다. 엔진 화재로 인해 첫 번째 프로토타입이 1년도 안 되어 사라진 불구하고 테스트는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폭격기 사령부의 항공기는 연변방의 도시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지만 이 세대의 새로운 항공기로 전통적인 폭격에서 급격히 벗어나게 되자 이 전통을 깨기로 결정하고 대신 각 항공기는 V라는 글자로 시작하는 이름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아브로의 독특한 델타 날개 항공기는 볼컨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았고, 핸들리 페이지에 세련되고 거의 과학적인 외관의 항공기는 빅터가 되었습니다. 비거스에서는 직원들 사이에서 이름을 위한 투표가 진행되었고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이름이 발키리였습니다. 이 세 가지 핵 폭격기는 비포스, 볼컨, 빅터, 발키리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항공기를 가능한 빨리 서비스에 투입하고자 첫 번째 프로토타입이 비행하기도 전에 처음으로 25대의 발키리가 주문되었습니다. 낮은 고도에서의 침투를 최적화한 수정 버전인 발키리 B2도 개발되었습니다. 이는 고고도 폭격기에 의한 공격 대상을 표시하는 패스파인더 역할을 위한 것이었고, 이는 전쟁 중인 모스키토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버전은 결국 중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항해 장비가 그 임무를 무시무시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1955년 2월 8일 첫 번째 운용 가능한 발키리 B1들이 RAF에 전달되었고 비포스가 운용 가능해졌습니다. 주요 무기는 블루 다뉴브 무기였습니다. 벌컨은 1년 뒤, 빅터는 2년 뒤에 따라왔습니다. 발키리는 후대 항공기만큼 진보되진 않았지만 전략공군 사령부 주체 폭격 경쟁에서 그 성능을 직접 본 미국 공군을 포함해 많은 이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이는 동맹에 영국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영국 정치인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증거는 1956년 9월 11일에 보여졌습니다. 레이프의 발키리 B1 중 하나가 에드윈 플라벨이 지휘하는 49대대 의의 RAF는 영국 항공기에서 처음으로 영국 핵무기를 실제로 투하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 공중 투하는 1956년 마랄린가에서 실시된 3차례 핵실험 중 하나였다. 이것은 오퍼레이션 버팔로의 일부로,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시험으로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어 블루 다뉴브 무기의 파워가 단지 3킬로톤으로 크게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발리언트의 폭탄 조준사인 에릭 스테이시 비행 중위가 안내하고 투하한 폭탄은 목표 지점에서 약 91m 왼쪽 55m 짧게 떨어져 높이 150m 즉 490피트에서 1527시에 폭발했습니다. 핵폭격에 있어 이는 매우 정확했습니다. 그 후 2개의 구름이 형성되었는데 하나는 약 2100m 또는 7000피트의 저고도에서 나중에는 3700m 또는 12000피트의 고고도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이 구름들이 호주 남서부의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방사능 폴아웃을 퍼뜨렸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 수준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플라벨과 스테이시 모두는 1957년 새해 명예 명단에서 공군 십자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이제 영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국가로 인증받았습니다. 그러나 3주 미만의 시간이 지난 후 수에즈 위기의 대실패로 인해 핵 협력 재개에 대한 희망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에 대한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의 군사적 캠페인이었으며 이집트가 운영을 국유화한 후에 수에즈 운하를 두 유럽 국가들이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발리언트들은 이집트 비행장에 일반 폭탄2에 사용되었으나 결과는 좋지 않았다. 이 작업은 미국의 협의 없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미국 대통령인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는 유럽의 두 주요 동맹국에게 속았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소련 친화적인 정부에 대한 부다페스트의 반란이 붉은군의 탱크에 의해 잔인하게 진압되고 있는 헝가리의 사건으로 주목이 분산되었다는 사실에도 분노했습니다. 워싱턴으로부터의 정치적이고 심지어 경제적인 압력하에 영국과 프랑스는 운하지대에서 이집트군을 군사적으로 패배시킨데도 불구하고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수에즈 위기는 전쟁 후의 세계에서 영국이 미국의 로마에 대한 아테네가 되어야 할 선택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가혹한 교훈이었습니다. 핵 협력을 확보하는 것이 이제는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지만 영국은 아직 미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불행히도 영국은 핵 프로그램에 필요한 도구와 인재를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페니가 생산한 무기들은 이미 구식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허리케인 작전의 성공 몇 주 후 미국은 다음 세대의 핵무기인 수소폭탄을 시험하였습니다. 핵 분열을 사용하여 원자를 분열하는 대신 수소폭탄 또는 열핵폭탄이라고도 합니다. 은 수소 동위원소를 융합하여 엄청난 폭발력을 발생시킵니다. 그것은 매우 강력하여 실제로 과정을 시작하는 트리거로 첫 번째 세대의 핵 분열 원자 폭탄이 필요합니다. 아이비 미케라고 불리는 첫 번째 수소폭탄은 1952년 11월 첫째 날에 미국에 의해 폭발되었고 그 결과 약 10.4메가톤의 폭발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는 히로시마 폭탄보다 놀랍게도 700배 더 강력했습니다. 수소폭탄의 출현은 처칠 정부에게 여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첫째, 오퍼레이션 허리케인이 미국을 설득하여 맥마운 법을 철회하고 핵무기 개발에 대한 협력을 재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저버렸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이 새로운 초강력 무기에 통제권을 잃을까 두려워하여 그들의 보호주의 정책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런 다음 아이비 마이크 이후 1년도 안 되어 소련이 자신들만의 수소폭탄을 폭발시켰습니다. 비록 훨씬 덜 강력했지만 이로 인해 영국 정부는 자신들도 수소폭탄 작업을 시작할지 아니면 여전히 공항과 적군의 집결지를 타격하는 데 유용한 전술적 역할을 하는 자신들의 핵분열 폭탄을 개선하는 데 집중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소련의 수소무기와 같은 억제력을 가지지 못한 영국의 위치는 상당히 약해졌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처칠 정부가 직면한 또 다른 문제가 커져갔습니다. 세계는 핵무기의 위험성을 점점 더 인식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러한 무기의 대기 중 시험에 대한 국제적인 금지 요구가 증가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금지가 이미 열핵무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아이젠하워 행정부에게 적합했고, 이 금지를 통해 추가적인 소련의 개발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보았습니다. 비록 이것이 영국 프로젝트에도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지만 말입니다. 이 움직임은 일본의 어선인 럭키 드래곤 5호가 1954년 3월 1일 비키니 환초에서 미국의 실험으로 인한 방사능에 오염되는 사건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으며, 이는 결국 그들의 선원 중 한 명의 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에게 아이젠하워에게 권력을 넘기기 전에 영국이 메가톤급 무기 개발에 관심이 없다는 확신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1954년에 처칠은 작업을 시작하도록 승인했습니다. 처칠은 7월 7일에 그 결정을 내각에 발표했지만 거의 합의점이 없었고, 정부를 일치시키기 위해 거의 3주간의 격렬한 토론이 필요했습니다. 7월 19일에 영국 정부는 영국의 핵 프로그램을 규제하고 조정하기 위해 영국 원자력 당국을 설립했고, 페니는 알더마스턴의 무기 그룹을 계속 이끌었습니다. 처칠의 지시에 따라 페니와 그의 팀은 다시 설계판으로 돌아가 영국 수소폭탄을 설계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기존의 영국 원자폭탄의 수율과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이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모자이크 작전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테스트가 오스트레일리아 해안의 몬테벨로 제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테스트들은 수소폭탄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었지만 영국 정부는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에게 그런 무기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시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면 두 모자이크 실험은 폭탄 위력 증대를 위해 리튬6과 중수소 활용을 연구했다. 첫 장치는 5월 16일, 두 번째는 6월 19일에 각각 폭발했습니다. 후자의 무기는 약 60킬로톤의 수율을 가지고 있어 이는 오스트레일리아 토양에서 테스트된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동시에 항공기 제조업체 AAV로는 미래의 영국 핵탄두를 장거리에서 매우 높은 속도로 목표물에 운반할 수 있는 공중 발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기는 블루 스틸로 불렸으며, 이는 비폭격기가 더 이상 목표물로 직접 비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목표물이 소련 전투기와 지상 기반 미사일에 의해 강력히 방어될 가능성이 높아 그들의 생존율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폭격기보다 작고 훨씬 빠른 블루 스틸은 소련의 방어를 뚫을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 1950년대 중반에는 영국의 핵무기 기술이 미국이나 소련과 견줄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수소폭탄을 성공적으로 폭발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그들은 다시 한번 동등한 위치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페니의 팀은 대기 중 테스트가 충분히 빨리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빠르게 작업해야 했습니다. 그는 따라서 그의 팀이 작업할 메가통급 무기에 대한 3가지 제안을 내놓았고, 당시의 표준 관행대로 각각은 구별하기 위해 색상 코드명이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그린 뱀부로 지정되었으며, 이는 융합과 핵분열 연료가 함께 층을 이루는 임시 디자인이었습니다. 필요한 수율을 생산하기 위해 핵분열성 핵심의 충격은 극도로 균일해야 했으며, 이를 위해 복잡한 72점 폭발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이로 인해 무기의 크기가 매우 커져 목표물에 전달하는 방법이 제한될 수 있었으며, 발사 시스템 동안 무언가가 잘못 작동할 가능성도 증가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접근법은 오렌지 헤럴드로 알려졌다. 이것은 열핵 폭탄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핵분열 무기 강화 연구를 기반으로 할 것입니다. 오렌지 헤럴드 프로젝트는 물리학자 존 브라이언 테일러가 이끌었는데, 그는 페니팀에 보다 하급 멤버 중 한 명으로 RAF에서 활동을 중단한 것이 1952년이고 1955년에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그는 예리한 지성과 앞으로 매우 유망한 미래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위 무기는 그린 그라나이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디자인에서 페니는 방사선 충격파와 단계화를 포함한 공식을 채택했습니다. 톰, 딕,
해리라고 불리는 세 단계가 있을 것이며 톰은 표준 핵분열 폭탄을 포함하는 주요 단계가 될 것입니다. 톰 폭탄의 폭발은 방사선을 발생시켜 2차 단계인 DIC를 축소시키는데 이 DIC는 또 다른 핵분열 장치로서 차례로 해리, 즉 핵융합 3차를 축소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페니의 팀 내에서는 부스팅 핵융합 연료를 오렌지 헤럴드처럼 중공 핵심 내부에 놓을 것인지 그린 대나무처럼 그 주위에 감쌀 것인지에 대해 일부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페니는 핵시험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 점점 더 호주 정부와 국민들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과학자의 겸손하고 거의 수줍은 성격은 호주 공중에 큰 신용을 얻었는데 그는 영국 정치인들과 지도자들로부터 기대하던 고집스럽고 종종 오만한 인물들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호주 영토 내부나 근처에서 수소폭탄을 시험하는 것에 대한 저항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몬테벨로 제도가 열핵 프로그램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영국 정치인들은 다른 잠재적인 시험 장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시험을 남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제안까지 나왔지만 이는 친구나 적이나 불문하고 널리 반대를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했습니다. 뉴질랜드의 행정 지배 아래에 있는 몇몇 남태평양의 섬들도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의 총리인 시드니 홀랜드는 자신의 국민들 사이에서 핵시험에 대한 반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절케인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1957년에 총선이 임박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폭탄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선택지는 중앙 태평양 지역의 멜덴 섬 또는 맥킨 섬으로 좁혀졌습니다. 두 섬 모두 무인이었고 독특하게도 미국과 영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두 나라 모두가 주장하는 섬이었습니다. 결국 RAF와 로열 뉴질랜드 해군이 각각 항공 및 해상 조사를 한 결과 멜덴이 선호되었고 테스트가 다른 곳에서 이루어진다면 홀랜드 총리도 여전히 협력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멜덴이 테스트 사이트로 선택되면서 군사 및 과학 인력의 주요 기지와 많은 관찰자들이 북쪽으로 약 400해리 떨어진 크리스마스 섬, 현재는 키리마티로 알려진 곳에 설립되어야 했습니다. 남쪽의 펜린 섬은 미국 공군의 기술, 모니터링 사이트 및 기상 관측소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 지역이 초래할 대규모 파괴에 대비해 작업이 시작되면서 영국 정부는 이 테스트에 코드명을 부여했습니다. 코드명 그래플. 네 대의 용감한 폭격기와 조종사들이 연습에 투입되었다. 모두 로열 에어포스 노 출신입니다. 크리스마스 섬에 기반을 둔 49대대로 윙 커맨더 케네스 허바드가 지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4대의 밸리언스가 폭탄 부품 운반에 사용되었고 짧은 그라나이트 테스트를 위한 마지막 부품은 1957년 5월 10일 베리언트로 도착했다. 미국의 공식 입장은 여전히 독점을 잃을까봐 시험에 대한 반대였지만 미국 공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동맹국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들은 미국과 하와이에 기지를 제공하여 이런 배달 비행의 승무원들이 연료를 보충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짧은 그라나이트에 마지막 부품이 도착한 다음 날 밸리언스는 리허설을 수행했습니다. 2대의 밸리언스가 이륙했는데 하나는 배달기로 다른 하나는 이벤트 모니터링용으로 작동했고 승무원들은 이를 그랜스탠딩이라 불렀다. 그리고 마침내 5월 15일에 테스트 진행에 대한 승인이 내려졌습니다. 허바드 윙 커맨더가 조종하는 와리안트는 크리스마스 섬에서 오전 9시에 이륙하여 목표지로 향하고 짧은 그라나이트 장치를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38분에 장치는 45,000피트의 고도에서 방출되었고 그 후 발리언트는 폭탄이 추락하면서 앞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가능한 한 비행기의 거리를 늘리기 위해 강하게 턴을 했습니다. 승무원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기본적으로 야간 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는 눈부신 플래시로부터 승무원들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 방출 직전에 모든 창문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방출 후 52초 후에 폭탄이 폭발했습니다. 셔터로 가려진 밸리언스의 창문에 남아있는 작은 틈새들을 통해 눈부신 빛의 광선이 창문 프레임을 밝혔습니다. 몇 초 후 폭발파가 도달하면서 허버드의 베리언트와 대형 관람석 비행기가 흔들렸다.
지면에 충격파가 닿아 공기 중으로 튕겨오르며 약한 두 번째 폭발이 이어졌다. 폭탄은 지상에서 9,000피트 위에서 폭발하도록 조작되었으며 이는 방사능 먼지의 양을 줄여서 낙하물을 줄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폭발 결과를 분석하는 몇 시간 동안 페니는 전체 사건에 다소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폭발은 그가 의도한 것의 일부분에 불과했으며 단지 300킬로톤의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후바드의 크루가 목표를 382m나 빗나갔다는 사실도 나중에 발견되었습니다. 비행장이나 작은 도시를 목표로 했을 때에도 그 무기는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페니의 보고서가 반대를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는 이 테스트를 성공으로 선언했지만 영국이 정말로 열핵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애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편 페니는 이제 그린 그라나이트 테스트를 취소하고 대신에 쇼트 그라나이트의 디자인을 수정하여 새로운 디자인인 퍼플 그라나이트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추가 우라늄 235와 알루미늄 외부 케이스가 특징입니다. 한편 오렌지 헤럴드 장치를 이용한 두 번째 테스트는 5월 31일에 진행되었고 최소한으로 말하면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무기는 발리언트 XT-822A에 안반되었지만 이번에는 스쿼드런 리더 데이브 로버츠가 조종하였습니다. 배달 지점까지의 비행은 순조로웠고 오전 10시 44분 오렌지 헤럴드 장치가 발리언트의 폭탄 창고에서 방출되었다. 무기가 떨어지는 동안 로버츠는 폭발을 피하기 위해 60도 회전을 시작했다. 이러한 기동은 전기 가속도계라는 장치에 의존하는데 이 장치는 조종사에게 전진 속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불행히도 이 민감한 장치가 실패했고 따라서 로버츠와 그의 조종사들은 예상 폭발 지역을 피하려고 하면서 곧 스텔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이상적이지 않은 기계적 백업에 빠르게 의존하고 조종사로서의 모든 기술을 사용하여 로버츠는 비행기를 스텔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고 향상된 핵분열 무기가 폭발하는 동안 안전한 거리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다시 한번 그것이 열핵 무기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1990년대까지 진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분열 기반 무기의 향상에 대한 연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오렌지 헤럴드는 적어도 720킬로톤의 폭발력을 가지고 폭발했지만 일부 추정치는 그것을 800에 가깝게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큰 단계 단일 핵무기의 폭발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실패하더라도 영국군은 도시를 파괴할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비록 원시적이지만 사용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원시성은 비용을 수반했고 많은 양의 비싼 핵분열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페니가 짧은 화관감 무기를 보라색 화관감으로 재작업한 후 그녀는 다시 핵융합 무기를 테스트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1957년 6월 19일 또 다른 발리언트가 테스트 지역으로 출발했는데 이번에는 스쿼드런 리더아서 스틸이 조종했습니다. 운영 측면에서 볼 때 이 테스트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작동하는 교과서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단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폭탄의 위력은 실망스럽게도 200킬로톤에 불과했으며 이는 페니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 무기가 첫 번째 폭탄보다 실제로 더 약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극도로 좌절스러운 일이었고 영국 정부는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자신들이 열핵무기 보유국임을 발표했지만 이는 기술적으로는 사실이었으나 어설프고 값비싼 부스트 효율형 오렌지 헤럴드 장치를 제외하면 영국은 여전히 효율적이고 무엇보다 강력한 핵융합 무기가 없어 핵 강국의 최상위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공식을 완성하려면 더 많은 실험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했고 대기 중 핵실험 금지 조약이 다가올수록 그 긴박함이 더욱 커졌습니다. 팀은 알더마스턴에 돌아와 설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무기의 핵분열 부분은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복합 코어 덕분에 위력이 45킬로톤으로 크게 증가했고 이전 무기들의 성능 저하가 복잡성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무기의 구조도 크게 단순화되었습니다.
1957년 10월 무기들은 시험 지역으로 운송되었는데 이전 실험을 위해 준비된 많은 자원이 재분배되면서 시험 지역이 크리스마스 섬 근처로 옮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활주로와 관측 지점의 폭발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위한 신속 건설 작업이 진행되었고 이번에는 마침내 1메가톤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1957년 11월 8일) 아침으로 예정된 실험은 영국 정부가 보안상의 이유로 해당 지역 통과 선박들에 대한 통지서 발급을 지연시켜 차질을 빚었습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십 페니 팀과 영국 공군 벨리언트 승무원들은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가졌다. 해당 지역을 보안 점검하던 영국 공군 셰클턴 해상 초계기가 전체 작전을 무산시킬 위협이 되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른 아침 라이베리아 국적 화물선 SS 에피가 실수로 시험 구역을 향해 곧장 항해하고 있는 것이 탐지되었습니다. 에피호의 선원들은 영국의 경고가 발령된 후에 출항했고 광활한 태평양을 항해하는 동안 육지와 거의 연락이 닿지 않아 그 경고를 알지 못했습니다. 셰클턴호 선원들은 무정의로 에피호의 연락을 시도했지만 대부분의 선원들이 잠들어 있었고 무전실도 비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Her Majesty's Ship 코색은 선박의 위치로 향했고 실험은 취소될 듯 보였습니다. 0시 직후 셰클턴호는 에피호에 누군가가 무정의에 응답했다고 보고했고 에피호는 안전한 곳으로 항해했습니다. 이번에는 언론이 실험에 초대되지 않았지만 2명의 미국 참관인이 있었습니다. 미 해군 작전참모부 원자력 에너지 부서장인 GTO S. 패트릭 해군 소장과 미 공군 특수무기 프로젝트 부참모장인 존 W. 화이트 준장이었습니다. 뉴질랜드 왕립 해군도 기상 관측을 위해 2척의 함정을 제공했으며 영국 구축함 Her Majesty's Ship 코색은 실험 구역 내 경비 임무를 맡았습니다. 0시 35분 반이 T 밀렛 편대장이 조종하는 비커스 벨리언트 XD-824가 엔진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항공기 폭탄창에는 불길하게도 라운드 A라고 불리는 장치가 실려 있었고 곧 그는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벨리언트가 그와 승무원 곁 그랜드 스탠드에 다시 합류했다. 1시간 조금 넘게 지난 후 최종 점검이 완료되고 허가가 떨어지자 그는 목표 지역 상공에서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이후 그는 즉시 회피 기동을 시작하며 목표를 향해 곡선을 그리며 떨어지는 무기를 등지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08시 47분에 폭탄이 폭발했습니다. 그 순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은 마침내 성공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폭발은 이전의 그 어떤 것보다도 컸고 예상보다도 더 컸습니다. 실제로 훨씬 더 컸습니다. 이 영국에서 설계되고 영국에서 제작된 폭탄의 폭발력은 결국 1.8 메가톤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폭발은 너무 커서 예상치 못했고 그로 인해 섬의 여러 건물과 주차된 항공기들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국 정부가 이제 미국과 소련과 함께 열핵무기 클럽에 들어갔다고 발표했을 때 더 이상 과장이나 암시가 아니었습니다. 영국은 이제 궁극의 무기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5개월) 후 영국은 사상 최대의 폭탄을 실험했습니다. 1958 연사 월 28일 그래플 Y 장치는 크리스마스 섬 해안에서 3메가톤의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1958 년 동안 4번의 추가 실험이 더 진행되었고 그 결론으로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대기 중 핵실험 금지를 지지했습니다. 이는 영국 프로그램에 매우 중요한 일이었으며 월터 내시가 이끄는 뉴질랜드 노동당 신정부 역시 이를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쯤에는 그래플 작전이 주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에 영국이 혼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핵 비밀을 영국에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소련이 최초로 인공위성을 우주에 쏘아 올린 것에 대한 경각심까지 더해지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정부는 핵 비밀 공유에 있어서 영국에 한해 예외를 두기로 결정했고 이것이 1958년 미영 상호방위협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맨해튼 프로젝트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의 핵 개발 협력이 시작되었고 영국 군대는 미국의 무기나 설계를 바로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블루스틸 미사일은 비폭격기가 방어가 삼엄한 목표에서 멀리 떨어져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게 하려고 1963년에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이 미사일에는 W-28 핵탄두의 영국판이 탑재되었고 예상 폭발력은 약 1.5 메가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래플 작전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 발리언트 폭격기는 그리 인상적이지 않았고 실전 배치되지 못했습니다. 발리언트의 운명이 너무 일찍 끝났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 초반 CIA와 대만이 공동 운용하던 소수의 유위 정찰기가 소련의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 격추되었습니다. 이 정찰기들은 비포스 폭격기들보다 더 높은 고도로 비행하곤 했다. 이로 인해 영국 공군과 미 공군 폭격기 부대는 소련의 무기 사정권에 들어가면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 저공 비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낮은 고도의 급격한 기동은 발리언트 폭격기에 치명적이었고 기체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해 수명을 빠르게 단축시켰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과소평가된 공중급유기로서 마지막을 맞았습니다. 전투기와 폭격기에 연료를 공급해 작전 범위를 늘렸습니다. 게다가 소련의 로켓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서 미국과 영국 모두 자체 미사일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는 핵 억지력의 주요 투발 수단으로 폭격기를 대체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효과를 더욱 보장하기 위해 이 미사일들은 잠수함 내부에 배치되었고 이는 폴라리스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스템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시스템은 영국과 미국의 핵 잠수함 모두에 탑재되어 양국과 나토 군사동맹을 소련의 기습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협력은 논란을 야기했다. 양국의 주요 동맹국인 프랑스는 사실상 이 협정에서 배제된 것에 불만을 품었고 자신들도 영국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프랑스는 독자적으로 나아가 1960년에 독립적인 핵 보유국이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프랑스산 무기를 장착한 핵탄도 미사일 잠수함 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미국과 영국만큼 밀접한 군사적 우정을 누린 나라는 거의 없었지만 일부에서는 이것이 영국의 독립성에 해가 되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영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기보다는 단순히 구매하는 데 지나치게 의존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초보호무역주의 정책 시대에 특히 중요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이 협력의 지속 가능성, 영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 필요성, 혹은 핵 경쟁에서의 철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실제 발생한 그래플의 낙진이다. 오늘날까지도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의 군인들과 그 유가족들은 핵실험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적 문제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받기 위해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 모두에게 이 무기들이 한번 사용하고 잊어버릴 수 있는 단순한 강력한 폭발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이 무기들이 그렇게 끔찍한 이유는 기존의 무기들과 달리 인류 전체가 그 사용의 결과를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 동안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무기들의 압도적인 파괴력과 그로 인해 계속해서 발생하는 오염이 원자 폭탄을 그렇게 강력한 억지력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